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68세 김영자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 후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38살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부터는 가장이 되어 아들을 키워내야 했지요. 직장에서는 작은 회사였지만 여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람되면서도 바쁜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가끔씩 여유가 생기면 언젠가 은퇴하면 조그마한 카페를 차려보고 싶다는 작은 꿈을 품어왔었어요. 사실 직장 생활이란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혼자 아들을 돌봐야 했고 직장에서는 늘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야 했기에 버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떠올리면 마음 한켠에 후련함과 서글픔이 뒤섞여 있네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받은 퇴직금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한평생 노력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제 꿈이었던 카페를 차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설레어서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퇴직 후에는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서 작은 카페를 열었고 커피를 손수 내리는 기술도 익혀가며 손님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칭찬 소리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퇴직 후에 이렇게 또 다른 행복과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이게 바로 은퇴 후의 행복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행복이 온전히 저희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카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소소하게나마 이익이 나기 시작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카페 지분을 나눠 달라는 요구를 해오더군요.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그저 손주들 데리고 와서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는 즐거움으로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차린 이 카페가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의 새로운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갈등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제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더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공감해 주시겠지만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이 무엇을 원하면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그래도 차마 퇴직금을 모두 넣고 차린 제 가게를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에 흔쾌히 내어줄 순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조금이나마 저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혼자서 마음을 다잡아 보려 합니다만 참 어렵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저를 위로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자식과의 갈등 속에서 지친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은 참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시간이었어요. 부모님께서 늘 농사일로 바쁘셨기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돕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보내는 시간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런 성격이어서인지 학교에서도 활발한 친구들보다는 얌전하고 차분한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요. 늘 조용히 남을 돕고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 것도 그때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25살 부모님께서 소개해 주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과묵했지만 참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 신혼생활은 작고 아담한 단칸방에서 시작했지요. 그때는 참 가진 것 없고 부족한 게 많았지만 남편과 저 둘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고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지만 아들이 주는 기쁨에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찼지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땀을 흘렸고 저도 가정을 돌보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나이 38이었을 때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 아들과 저 둘만 남겨진 채로 말이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아들만큼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동네의 한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겪는 사회생활이었고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내일 출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뿌듯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이 되어야 한다. 내가 열심히 해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뎠지요. 이후 저는 하루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일을 해야 했고, 남들처럼 휴가를 제대로 즐기거나 여유를 가질 틈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며 안쓰러워했고, 그렇게 힘들게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엄쉬엄 살아 라는 말도 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지요. 오히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아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는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가 새 옷이나 학원비를 이야기할 때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더 아끼고 절약하는 게 제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괜찮았습니다. 오직 아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기만을 바랐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아들은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끼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을 때 기쁘기도 했지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럽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순간, 그동안 모든 희생과 노력이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에 우리 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함과 자부심이 함께 찾아왔지요. 그렇게 아들이 취직하고 제 손에서 벗어났을 때 드디어 제 인생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부터 품고 있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작은 바람. 바로 은퇴 후에 조그마한 카페를 차려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20년 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을 가지고 한적한 동네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차린 이 카페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려면 커피도 알아야 한다 싶어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손님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실 때 행복해할 수 있도록 커피 내리는 기술도 정성스레 배웠습니다. 작은 테이블이 몇 개 있는 소박한 가게였지만 이곳에서 손님들이 커피 한 잔으로 위로를 받을 때마다 저 자신이 마치 손님들과 소통하는 기분이 들어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김 사장님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라며 입소문도 나고 조금씩 가게 매출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 인생 후반에 새로운 활력을 찾은 듯했어요. 그동안 살아온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제게는 이 카페가 곧 자부심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처음에 카페에 들러 손주들과 함께 와서 엄마, 카페 장사가 잘 되네. 하고 축하해 줄 때만 해도 그저 기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동안의 노고가 보상받는 듯했고, 아들도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안심할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다짜고짜 카페 지분을 나눠주세요. 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네가 땀 흘려 차린 가게도 아닌데 무슨 지분 타령이냐 했더니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카페면 내 카페도 되니까 당연히 지분이 있죠. 그렇게 우리의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은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심각해졌고 가슴속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 행복을 위해 선택한 카페가 이제는 갈등의 시작점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제게 남은 전 재산이자 행복이던 카페가 이제는 아들 가족의 욕심으로 얼룩지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카페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주들과 함께 놀러 왔나 보다 생각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 이제 카페 자리도 잘 잡힌 거 같으니 제가 출근하면서 카페를 챙겨야겠어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이 카페는 네 카페가 아니야. 이건 내 퇴직금으로 차린 내 거다. 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혼자 하시기 힘들 테니 제가 관리할게요. 라는 이유를 대며 집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대화를 처음 나눴을 땐 그저 말뿐인 이야기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제 아들이 설마 그 정도로 욕심을 부리겠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색하게도 아들은 그날 이후로 종종 카페에 들러서는 권리금이나 수익 분배에 대해 슬쩍슬쩍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와서 그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제게는 아들의 이런 요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요구는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조금씩 저 생활비 좀 도와주세요. 라는 식으로 시작하더니 이젠 권리금의 반을 주던지 담보대출을 해서라도 돈 주세요. 나는 말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부모로서 자식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으로 차린 이 작은 카페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의 결실이자 제 노후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저를 볼 때마다 엄마, 병원 갔다 오시면 진료비, 영수증도 끊어서 저한테 주셔야 해요. 마며 제게 건강검진 비용까지 계산서로 끊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정말로 저를 위해 하는 말인가 싶었지만 왠지 그 이면에는 돈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나 손주 용돈 정도는 주고 싶었지만 그게 점점 커지니까 힘들어졌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그만하자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이번에는 손주들 학원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손주들 학원비며 용돈을 한두 번 준 적은 있지만 매달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엔 저로서도 벅찼습니다. 용돈 정도는 가능하지만 매달 학원비를 내주기엔 제 수입이 넉넉치 않다는 걸 아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힘들다는 뜻을 비췄지요. 그런데 그 말에 아들은 갑자기 화를 내며 엄마, 그 정도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제 몫을 주세요.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제가 자식에게 고소당할 줄이야. 아들은 정말로 저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식만을 위해 희생해온 저의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지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도 그 일만 생각하면 숨이 가빠져 오고 손이 떨리더군요. 며느리도 이런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더군요. 어느 날 저를 찾아온 며느리는 카페를 둘러보더니 가게가 이제 돈이 좀 되는 것 같네요. 이 가게 저희에게 주셔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점잖은 며느리라 믿었기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족 간의 돈을 따지게 될 줄은 몰랐지요. 아들과 며느리 모두 점점 더 본색을 드러내며 돈과 가게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가게 매출을 가늠하듯이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살펴보며 점점 더 권리를 요구해왔고 제가 그럴 수는 없다고 말하면 눈앞에서 바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점차 깊어지면서 아들은 노골적으로 가게를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운영할게요. 아니면 법적 소송으로 끝을 보실 거예요. 마며 서류까지 준비하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눈앞에서 당당하게 협박하듯 서류를 내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지요. 이제는 제 아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가족이기에 서로를 돕고 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지만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퇴직금으로 차린 이 작은 가게가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의 욕심과 욕망에 물들게 된 것이었죠. 하루하루 저는 점점 더 무력감에 빠져들었고 카페 문을 열 때마다
아들의 차가운 표정과 며느리의 불쾌한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어느 날 정말 지쳐버렸습니다. 손님들이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그들을 맞이할 힘이 더 이상 나지 않더군요. 아들과 며느리의 끝없는 요구와 협박 속에서 제 삶은 어느새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카페를 정리하고 문을 닫으며 자신은 이곳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아들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충격을 넘어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지만 아들은 정말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를 준비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마지막으로 차린 가게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오히려 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는 엄마 퇴직금으로 차린 가게니까 저희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싸늘해지더군요. 특히 아들이 가게를 자주 찾아와 이 가게는 이제 저희가 인수할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때면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들은 법적으로 따져볼 테니 엄마가 포기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손주들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부터 이 가게는 아빠 가게야. 라며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인 듯이 아이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손주들이 그 말을 듣고 할머니, 그럼 우리 아빠 가게에서 공짜로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라고 묻는데 제 입에서 답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아들에게 설명해 보려 했지만 대화는 곧 감정적인 언쟁으로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도 한 발짝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들 뒤에서 침묵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대놓고 가게 수익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매출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내가 일군 이 작은 가게에서 무엇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따지는 모습에 황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작은 가게가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졌는지 며느리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손님이 많아지거나 가게 매출이 조금 오르면 가게가 이 정도로 잘 되니 저희가 관리할 자격이 있어요. 라는 식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을까 싶어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을 보며 이 문제가 이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음을 절감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아들이 다시 한번 서류를 들고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가 가게를 넘기고 모든 영업권을 포기하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나이가 있으니까 가게 운영을 그만하고 이 일은 제게 맡겨주세요 라는 말을 당당하게 뱉었지요. 아들의 말은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고 그날 이후로 아들을 마주볼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도 이제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아들이 찾아와 소리 지르고 갈까 싶어 불안감이 앞섰고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아들의 차가운 말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한 번씩 가게에 들러 이제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이 운영할 테니 어머니는 그만두셔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나가곤 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손주들이었어요. 손주들이 가게에 와서 우리 아빠가 여기 사장인 거죠? 라며 밝게 묻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손주들 앞에서 가게 문을 닫고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를 강제로 넘기려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할 때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가게 안에 앉아만 있어도 가슴이 무거워지고 손님이 와서 커피를 주문해도 그저 건성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에서 정말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아들과 며느리가 또 찾아와 더 큰 요구를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상이 무너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가게 문을 닫고 나오며 이제는 정말 여기서 손을 떼야 하는 걸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버거운 싸움의 연속이었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가슴속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는 자식을 위해 해줄 만큼 해주었고 이 가게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점점 아들과 며느리의 끝없는 요구에 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가게를 지켜내려 애써도 가족 간의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 난 상태였고 매일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와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와 강압적인 태도가 떠올랐고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움과 배신감에 가슴은 터질 듯했지만 부모라는 이유로 미련이 남아 그를 온전히 외면하지 못하는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가게를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가게를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한평생 모은 퇴직금을 들여 만든 이 소중한 공간이지만 이젠 나의 고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렸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올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 자식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는 상처와 분노는 이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가게를 넘기겠다고 통보했을 때 아들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기뻐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젠 더 이상 어떤 말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서운함과 오해는 어느새 너무 큰 강이 되어버려 이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남은 집과 돈을 정리해 실버타운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저는 나이가 들어 가게에서 매일을 보낼 만큼의 체력도 자신도 없어졌습니다. 이젠 가족에게서 멀어져 혼자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짐을 정리하며 그동안의 추억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첫날, 저는 오랜만에 잠을 푹 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홀로 남겨진 채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에 시달리던 나날에서 벗어나니 가슴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대로 홀로 남아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몇 달 뒤 주변 지인들로부터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제가 운영할 때는 잘 됐었는데 아들 며느리가 인수하고부터는 손님이 끊겼다는군요. 여전히 아들 며느리에게서는 전화 한 통화도 없지만 서운하지 않습니다. 불연하고 미련도 없어져서 이젠 저 혼자 실버타운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실버타운에서 지내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들과 며느리와의 갈등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모두 많이 지쳤었지요. 가게도 정리하고 실버타운에 들어왔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가게에서의 추억과 함께 나누었던 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한평생 모은 퇴직금과 제 삶의 보람이 담긴 소중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실버타운에서 꼬박꼬박 식사 챙겨 먹고 요가도 하고 여기서 사귄 친구들과 경치 좋은 카페도 갑니다.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할 땐 계절마다 피는 꽃들도 감상하고 행복했던 일들만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지나온 인생이 영화의 장면으로 떠올라 씁쓸하기도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지고 있습니다. 아들 며느리한테서 진심 어린 사과 정도는 받고 싶지만 그것도 욕심이라 생각해서 그마저도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받은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제 속이 시원해지리라는 기대도 없었지만, 이렇게 진심을 담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저처럼 가족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저 역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지만 오히려 그 자식으로 인해 상처받게 되는 삶의 아이러니를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 제 인생을 돌아보고 조금 더 단단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속에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행복과 평안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58세 오미숙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온 평범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이자 가족과의 갈등을 겪으며 이룬 대학 입학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만 챙기며 살다 보니 제가 뭘 하고 싶은지조차 잊고 살았던 제게도 배움의 기회가 찾아왔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난 뒤에는 배움의 길이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도 그런 저를 반대하고 조롱까지 했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천안의 어느 작은 식당 주방에서 일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불 앞에서 요리를 하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젖고 지쳐있기도 하지만 손님들의 잘 먹었습니다 하는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풀리곤 했어요. 제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 일을 마치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올 때면 마음 한편이 아려오죠. 나이 드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자식들은 이제 다 컸지만 저는 그저 아이들 잘 키우고 시댁에서 잘 지내는 게 제 삶의 전부라 여겼어요. 어릴 적엔 저도 참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집안이 어려워 학교는 몇 해 다니지도 못했어요. 언젠가 꼭 공부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시어머니의 간병과 식당 일에 치이면서 그 꿈은 점점 작아져 갔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어느새 자식들도 다 커버린 50대 후반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불 앞에서 일하던 중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한 일만 하고 살다 보니 나 자신을 위한 건 잊어버린 채 살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한밤중에 검정고시 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마친 뒤 간신히 책상에 앉아 한글을 익혀갔습니다. 처음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이렇게 애쓰는 걸까? 하면서도 공부를 놓을 수 없었어요. 그저 이름 석자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에 꾹꾹 참으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결국 긴 시간 독학 끝에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죠. 하지만 검정고시 합격 이후 제 꿈은 더 커졌습니다. 진짜 대학에 들어가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나름 결심하고 가족들에게 대학에 가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숨을 쉬며 아휴, 당신 나이에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공부는 책으로 충분하지. 무슨 대학이야? 라고 했어요. 자식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딸은 제게 타이르듯 말했어요. 엄마 공부는 좋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잖아. 엄마는 식당 일도 하고 할머니 간병도 해야 하는데. 아들은 더 냉정했습니다. 엄마가 대학 간다고 더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쓸 돈이 있으면 저축하는 게 좋지 않겠어? 자식들이 그러니 저도 흔들렸습니다. 나 때문에 다들 힘든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그동안 저를 위해 해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너희를 위해 살아온 내 삶이 나쁘진 않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말했죠. 자식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등록금 문제도 제 손으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모아둔 돈을 털어 학비를 마련했죠.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며 모은 돈이지만 오롯이 제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라는 게 남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돈을 쥐고 등록금을 내고 나오는데 제가 진짜 제 이름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고 대학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면 주변에는 젊은 학생들 뿐이었고 저와 나이 차이가 30살 가까이 나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과제나 발표에서 제 의견을 얘기할 때마다 속으로 이게 맞나? 내가 틀린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작아지곤 했죠. 세대 차이를 느끼며 학교에서조차 위축된 제 자신이 조금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수업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다루는 주제가 나왔는데 수업 후 학우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만 같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이 길이 나와 맞는 걸까? 가족들 말처럼 내가 무리하는 걸까? 싶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급격히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간병을 위해 대학교 수업을 빠질 때도 있었고 집에 돌아오면 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죠.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방에서 넘어져 계셨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간병까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에 다닌다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졌죠. 남편이 그날 밤 저를 보며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이제 그만둬. 당신 뭘 위해 그렇게 고생해? 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꿈을 이루고자 하는 제 자신이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한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멈출 수 없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수님이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오미숙 학생, 왜 대학에 오셨나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솔직히 털어놓았죠.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거든요. 나이를 떠나서 제가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제 말을 듣고 교실이 조용해졌고 학우들 역시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더군요. 그 후로 학우들이 저를 더 친근하게 대해줬고 도움도 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과제가 있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설명해 주기도 했고 어머니라며 응원해주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가족들에게도 그런 학우들의 반응을 전해주었죠. 그러자 딸이 눈시울을 붉히며 엄마 정말 엄마가 원하는 길이라면 우리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해주더군요. 자식들의 응원을 받고 나니 대학 생활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제 주변을 둘러싼 젊은 친구들 속에서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낯설게 느껴질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행복합니다. 가끔은 이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고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도전이고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돌이켜보면 이 길을 걷는 내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자식들의 반대와 시어머니 간병 문제, 세대 차이에서 오는 낯섦과 외로움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새삼 뿌듯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도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수업을 듣고 그 후엔 식당으로 가서 일을 하며 틈틈이 공부까지 해야 하니
몸이 고되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참 따뜻합니다. 지난 학기 종강식에서 학우들이 저에게 작은 꽃다발을 선물해주며 미숙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라고 말해주었을 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로 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족과 세상 모두에게 반대받았던 길이었지만 오히려 이 길에서 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이 가장 큰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그동안 마음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도 지금은 저의 도전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숨을 쉬며 제가 왜 이 나이에 대학에 다니냐고 묻던 딸이 요즘엔 오히려 엄마 힘들 때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라며 제 편이 되어주네요. 아들도 퇴근 후 집에 와서 종종 제 옆에 앉아 이것저것 물어봐주고 학업에 도움이 되는 책도 사다주곤 합니다. 가족들의 응원 속에서 제 마음이 다시금 단단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저 역시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늦더라도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새롭게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의 이 작은 성취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혹시나 제가 이룬 것들이 자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이 나이에 뒤늦게나마 저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꿈이나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함께 힘이 되는 응원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단양에 살고 있는 78세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로지 가족을 위한 길이었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면서 자식 셋을 키워내느라 허리 한번 펴본 적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게 고단했지만 자식들이 제 곁에서 잘 자라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살림에도 매년 제사를 챙기는 것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가족의 근본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네요. 몸은 힘들었지만 가족이 모두 모여 웃고 떠들며 밥상에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하루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문득문득 외로움이 가슴 깊이 스며듭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커가면서 다들 도시로 떠났거든요. 모두 저마다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제가 병원에 다니는 일도 혼자 지내는 시간도 모르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치매 초기라고 합니다.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약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서도 혼자 있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혹시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 자식들이 전처럼 멀리 떠나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사나 차례 같은 건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밀려왔고요. 그래도 이번 명절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소망을 품어보려 합니다.
마지막 제사라도 아이들과 손주들이 모여 함께 해준다면 그보다 고마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북적대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지만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 걱정이 앞서네요. 오늘은 저와 자식들 사이에 생긴 오해와 갈등, 그리고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지막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께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힘을 보태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단양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항상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는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바치를 거들어야 했지요. 그래도 부모님과 형제들이 늘 함께여서 매일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보낸 시간들은 참으로 단순하고 평온했어요. 밤마다 온 가족이 마루에 모여 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더 치열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무던한 사람이었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작은 밭을 일구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몇 해 후에는 공장 일도 하고 하다못해 이웃들 농사일까지 도우며 매일이 분주하게 흘렀습니다. 어느 해 여름, 농사철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고생했다고 서로 등을 두드려 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주 앉아 먹던 수박 한 조각이 왜 그렇게 달고 시원하던지 저와 남편은 그게 우리 인생의 보람이자 행복이라며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자식들만은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날수록 삶은 조금씩 고단해졌지만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삶을 채워 주었습니다. 장남을 먼저 대학에 보낼 때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입던 옷을 줄여 입히고 두 번째 아들에게는 큰형의 교복을 그대로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식들은 그 시절 제 곁에서 힘들다는 소리 하나 하지 않고 잘 자라주었어요. 특히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손수 만든 떡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오순도순 시간을 보내던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했던 시간들도 자식들이 다 커가면서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다들 서울과 대전으로 떠났고 이제는 설과 추석에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바쁘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 저와 함께 추억을 쌓아갈 거라고 스스로 위안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설과 추석마저도 자식들이 차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을 챙기는 건 이제 나만의 몫이 된 듯했고 매번 제사나 차례를 준비하면서도 그때마다 자식들이 오지 않는다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제사 준비는 해가 갈수록 버겁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한 명, 두 명이라도 찾아오는 아이들을 위해 매년 열심히 음식을 차려내곤 했어요. 그 모습에 아이들이 모여서 한 상을 둘러앉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넉넉해졌습니다. 특히 손주들을 보고 있으면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고 다 컸다며 웃음 짓는 아이들을 보며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가족들 올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허리도 예전 같지 않고
밥을 하다가도 손에서 물건을 놓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며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이 집에서 혼자 있으면 자식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나는 점점 더 먼 존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사 때마다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가족이 모두 모이기를 기다립니다. 한 해 한 해 제사 음식을 차릴 때마다 이 마지막 제사 준비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괜히 눈물이 핑 도는 순간도 많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런 제사나 차례가 얼마나 번거롭게 느껴지는지 잘 알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가족을 잇는 끈이고 그리운 날들에 다시 닿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끈이라도 이어주고 싶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제사. 제 바람처럼 가족이 모두 모여준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식탁을 둘러싸고 웃음 가득한 얼굴들을 마주하며 마음을 나누고 그동안 제가 전하지 못한 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제사에 대한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바쁜 일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명절에 한두 명씩 빠지는 일이 잦아졌지만 그래도 찾아온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는 날에는 손수 지은 음식들 앞에서 혼자 절을 올리곤 했어요. 그러고 나면 쓸쓸한 마음을 억누르며 그래도 자식들이 멀리서라도 잘 지내는 게 어디냐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그 외로움은 깊어졌습니다. 자식들이 각자 삶의 무게에 눌려 제가 기대하는 전통이나 제사 같은 의례를 점차 소홀히 여기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명절 즈음이 되어 전화를 걸면 바쁘다며 이번에도 못 갈 것 같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편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첫째에게 그래도 명절인데 다 같이 모여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얘기했는데 엄마, 요즘은 제사보다 가족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제사 안 지낸다고 가족의 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며 담담히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이제 내 자식들의 생각인가? 싶었죠. 둘째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못 오겠다는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엄마, 저희도 요즘 삶이 빠듯해서 명절에 내려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제는 실속 있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걸 듣자 자식들이 제사나 차례를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변했으니 자식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제사란 그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가족의 근본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여겨왔기 때문에 마음이 참 서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몇 달 전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나니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자식들이 자꾸만 제사를 잊고 저를 잊고 제 존재조차 부담스럽게 여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바쁘다는 걸 알지만 이 제사만큼은 함께 지키고 싶었기에 지난 명절에는 큰 용기를 내어 자식들에게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한 번은 통화를 하다가 장남에게 이번 명절에는 꼭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저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예전처럼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큰아들은 엄마,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런 거 꼭 챙겨야 하냐고요.
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아들이 제게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다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짐을 덜고 편하게 살라고 하니 마음 한편이 비어져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도 자식들은 무관심하게 명절을 피했고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가 손주에게 명절에 못 오냐고 물었더니 할머니, 요즘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좋은 날 보러 갈게요. 라며 무심하게 답하는데 너무 서운해서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츰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남은 희망을 품고 올해 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요. 혼자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작은 소망이 있다면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이해하고 이번에는 함께 모여주기를 바라봅니다. 지난해의 명절은 참으로 서글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몇 번이고 자식들에게 미리 연락을 했지만 장남은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엄마 바빠서 정말 어쩔 수 없네요. 라며 다시 한번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약속도 없이 연락이 없었고 막내는 다행히 온다고 했지만 그조차도 혼자 내려오겠다고 하더군요. 손주들이 오는 걸 기대하며 차려놓은 밥상도 의미가 없어진 듯한 느낌에 뭐라 표현하기 힘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상을 차리며 이런저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차례상 하나를 준비하는 게 몸은 고되지만 혼자서 조용히 한 상을 차리며 떠오르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때에는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차례상을 차렸던 일이 이제는 자식들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핑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명절을 챙기지 않는 모습이 더욱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혼자 상을 차려놓고 조용히 절을 올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며칠 후 작은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 명절에 내려오면 뭐해요? 요즘은 가족끼리 모이는 것보다 그 시간에 자기 일을 챙기는 게 중요해요. 라며 오히려 제가 이렇게 집착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들이 정말 제사와 명절을 부담스러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혼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그저 혼자서라도 이런 의식을 지켜가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자식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족이 함께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큰아들에게 직접 찾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이번 명절만이라도 가족이 모여줘야 할 것 같구나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죠. 하지만 큰아들은 저를 차분히 바라보더니 엄마, 제사는 엄마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거지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것보다 엄마 건강이 더 걱정돼요. 라며 오히려 제 고집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서서히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내가 바라는 작은 마음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막내와의 대화 중에 벌어졌습니다. 막내는 그래도 자주 저를 찾아오고 챙겨주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제사를 준비하며 그간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는데 낙내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엄마, 요즘 세상에 제사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자식들의 모습에 그저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사 준비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사는 이제 제게만 남은 과거의 의식일 뿐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가족들을 붙잡아 두고 싶고 그들이 모여서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에 이번 제사 준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제사만큼은 꼭 모여줬으면 좋겠어. 나에게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말을 꺼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제 목소리에 뭔가를 느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다들 아무 말 없이 그저 침묵만 지켰습니다. 그 순간 내심 가족들이 모여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홀로 제사상을 차려놓은 채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례상 위에 올려놓은 음식들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기대가 커서 마음이 상했던 걸 알면서도 여전히 아이들이 돌아와 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마지막 날만이라도 자식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버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있는데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남의 목소리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이번에는 좀 늦어도 내려가 보려고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애들이 너무 바쁘니 이해한다만 이번엔 꼭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구나 하고 애써 덤덤하게 답했지만 그저 와준다는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장남은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편으론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 기회에 모든 걸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윽고 둘째 아들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볼게요. 이번엔 다들 모이자고 하니 저도 꼭 갈게요. 그 말에 한편으로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식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비로소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드디어 자식들과 손주들이 하나둘씩 집에 들어섰습니다. 오래전 명절 때처럼 북적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동안 혼자만 지키던 집안의 자식들이 다시 모여 앉아 있으니 쓸쓸함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서운함이 어느새 흐릿해지더군요. 손주들은 할머니, 할머니 하며 저를 감싸 안고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을 차리며 오랜만에 장남과 둘째 아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사를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과 서운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던 큰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사실 저희가 명절을 피하려 했던 건 어머니께 불효를 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저 요즘의 우리 삶이 그저 다르다 보니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을 이어가는데 애써 자신을 변명하려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다. 시대가 변했고 살아가는 방법도 변했다는 걸 이해하려고 했어. 다만 이번만큼은 그냥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다들 모여주었으면 했던 거야. 이것이 나에겐 큰 의미였으니까. 그 순간 자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식사를 마치고 차례를 지내며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음식을 나누고 과거 이야기도 나누며 마음속에 담긴 것들을 자연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제가 느꼈던 서운함과 혼자 지내며 겪었던 어려움을 이해해 주었고 서로 오해를 풀어나갔습니다. 자식들은 손을 꼭 잡고 엄마, 앞으로는 저희도 명절이든 아니든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모릅니다. 오래도록 그리워하던 그 모습 그대로 자식들은 다시 제 곁에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제사와 명절이 의미를 가지지 않을지라도 그날의 추억이 가족을 잇는 끈이 되어줄 거라 믿으며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제사와 명절을 단순한 의무로만 생각했던 게 아니란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던 외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 혼자 소가리만 했는데 이번에 솔직한 대화를 나눈 덕분에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자식들과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도 다 잊고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이든 평소든 가끔이라도 들러 얼굴을 보여준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네요. 저 혼자 모든 걸 챙기려고 애썼던 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겐 부담이었단 걸 이해하니 앞으로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려 합니다. 사실 이번 제사는 저에게도 큰 의미였습니다. 혼자서 힘겹게 제사를 준비하면서도 자식들과 손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습을 바라던 저희 작은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니까요. 그날 이후 자식들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희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명절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시간을 내어 찾아와 주곤 했습니다. 저도 그 덕분에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쯤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사정으로 멀어질 때가 있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나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제 이야기에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